임신한 여성이 죽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감염이 퍼져서 혹은 아무도 이유조차 모른 채 그냥 숨을 거뒀습니다. 고대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분명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할 경사였지만 동시에 산모의 가족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그날 밤을 버텨내야 하는 공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에 의지해야 했어요. 의학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산모의 침대 밑에 칼을 두고 아이에게 일부러 흉한 이 이름을 붙이고 집안 수리를 전면 중단시키고,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글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 지금이야 태극문양이나 철학 교양 수업에서나 듣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중국인들에게 음양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잠자리에 드는 것도 전부 음양의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거든요. 음은 여성적이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 양은 남성적이고 밝고 따뜻한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몸 안에서 딱 반반으로 맞아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건강하다고 봤어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기울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가장 예민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임신이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을 품은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울고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음양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작은 불균형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출산은 몸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눈에는 특히 그렇게 보였어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여성은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곧 몸에서 열이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차가워진 몸, 그건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상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산모가 온갖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출산 직후부터 산모의 몸에 양의 기운을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음식이었어요. 돼지 족발을 푹 고아낸 국물에 생강을 듬뿍 넣고 흑초까지 섞은 뜨거운 보양식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가정에서는 출산 후 이 음식을 챙겨 먹는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지나치게 극단으로 흐를 때 생깁니다. 양의 기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꽁꽁 닫고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현대에도 이 관습을 그대로 따르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산모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천 년 된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산부의 마음은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산모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감정이 심장을 타고 탯줄을 통해 아이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 임산부의 일상은 철저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시를 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 반대로 누군가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불평을 입 밖에 내는 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뱃속 아이를 오염시킨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통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못 하나 박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나 건축 작업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임신 10달 동안 집안 어디 하나 고치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을요. 지금 기준으로는 답답하다 못해 숨막히는 환경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니까요. 고대 중국 사람들에게 악령은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임신 기간만큼 악령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려는 순간 저 세상의 존재들이 그 틈을 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장례식 참석이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죽은 자 주변을 맴도는 악령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집 안으로 악령이 스며들었다는 의심이 들면 가족들은 산모의 침대 밑에 날카로운 칼을 두었습니다. 악령이 칼을 보고 겁을 먹어 달아난다고 믿었거든요. 칼이 꺼려지는 집에서는 가위 모양으로 오려낸 종이를 침대 커튼에 매달았어요. 모양만으로도 악령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집도 있었어요. 침대 위에 진짜 호랑이 가죽을 걸어두는 겁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의 기운을 빌려 어떤 악령도 감히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였죠.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이게 산모를 지키는 가장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어책이었습니다. 의학이 없던 시대에 두려움을 이기는 건 또 다른 믿음뿐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유산되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악령의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의학적 원인 같은 건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설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였어요. 악령이 아이에게 눈독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름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절대로 진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이는 악령의 탐욕을 자극한다고 믿었거든요. 대신 부모들은 태어나기 전 아이에게 가짜 이름, 이른바 우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이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못생기고 흉측하고 사나운 짐승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였거든요. 악령이 이 이름을 듣고 이건 훔쳐갈 가치도 없는 하찮은 존재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못나 보이게 만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진짜 이름은 한참이 지나서야 붙여졌고 유년기 내내 여러 개의 임시 이름을 거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이렇게 처절한 위장술로 표현되기도 했던 거죠.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고 선물을 쌓아두고 방을 꾸미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이런 행동은 재앙을 불러오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탄생을 미리 축하하는 건 악령에게 이 집에 곧 새 생명이 온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축하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고 첫 몇 달을 별탈 없이 넘긴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출산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처럼 지인들이 선물을 모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준비는 친정어머니 혼자서 도맡아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친정어머니는 수셰이라 불리는 아기 옷구러미를 직접 손으로 준비해 딸에게 전달했어요. 순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챙긴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사흘이 지나면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나머지 옷가지와 육아에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들고서요.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구조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서 하나씩 채워주는 방식,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하루는 금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싶을 정도였어요. 삐뚤어진 매트 위에 앉는 것도 안 됐고 색상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오래 바라보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도, 부부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임신에 악영향을 준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흥미로운 건 음식과 관련된 미신이었어요.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 아이의 성격과 외모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잘리지 않거나 거칠게 으깨진 음식을 먹으면 뱃속 아이가 자라서 덜렁대고 부주의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칼질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었던 거죠.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주부 이 씨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기겁했을 겁니다. 밥상 차리는 것만도 힘든데 썰기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요. 음식 색깔도 중요했어요. 밝고 흰 음식을 먹으면 아기 피부도 하얗고 밝아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의도적으로 색이 밝은 음식을 골라 먹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은 이런 믿음들이 실제 임신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뭐라도 통제하려는 인간의 본능이었던 거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중국의 산모에게는 무통주사도, 진통제도, 손을 잡아줄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을 버텨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어요. 대신 산모들이 기댄 건 전통 허브차였습니다. 진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고 믿었던 약초를 달여 만든 차를 출산 내내 쉬지 않고 마셨어요.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한 잔이 산모에게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을 줬을 겁니다. 그렇게 기나긴 고통 끝에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면 이번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의식이 시작됐어요. 그 방식이 꽤 독특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처가에 돈과 와인을 보냈는데 와인병에 묶인 리본의 종류와 모양으로 아들인지 딸인지를 구분해 전달했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 리본 하나로 모든 걸 전하는 방식이었죠. 다른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삶은 달걀을 바구니에 담아 보냈습니다. 달걀 개수가 짝수면 딸, 홀수면 아들이라는 암호였어요. 생각해보면 참 정겨운 방식입니다. 문자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지금과 달리 달걀 개수를 세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던 그 시절의 온기가 느껴지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 고대 중국의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가 합쳐져 이른바 팔자, 8개의 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팔자가 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유해질지, 출세할지, 아니면 평생 고생만 하다 갈지 태어난 시각 하나가 그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재력이 있는 부모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문 점쟁이를 고용해서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팔자가 만들어지는 임신 시기를 미리 계산하게 했거든요. 쉽게 말해 아이의 운명을 설계하려 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였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아이에게 더 나은 출발선을 주고 싶었던 거니까요. 오행 개념도 여기에 얽혀 들어왔습니다. 물, 불, 흙, 나무, 금, 세상 모든 사람은 이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팔자 분석 결과 특정 요소가 부족하면 부모는 그 요소와 관련된 한자를 아이 이름에 집어넣어 기운을 보충해 줬습니다. 반대로 불이나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평생 화재나 익사를 조심하며 살아야 했어요. 운명이란 게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다고 믿었던 시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비틀어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임신 기간을 9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봅니다. 마지막 한 달이 특별하거든요. 그건 뱃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생후 첫 한 달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는 쭈어위에쭈, 우리말로 하면 달을 지낸다는 의식에 들어가요. 30일에서 40일 동안 산모는 사실상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집 밖은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도, 심지어 샤워를 하는 것조차 금지됐어요. 찬 음료는 당연히 안 됐고 에어컨 바람도 맞으면 안 됐습니다. TV도 스마트폰도 없이 오직 침대에 누워 쉬는 것만이 허락됐어요. 돌봄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만이 할 수 있었고 규칙이 엄격한 집에서는 남편조차 그 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갑갑하죠. 그런데 이 전통의 출발점은 사실 꽤 합리적인 불안이었어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건 의학적으로도 사실이거든요.
그 취약한 시기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붉은 대추, 참기름, 생강을 집중적으로 먹이며 빠른 회복을 도왔어요. 방법은 극단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임신과 출산은 언제나 기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언제나 공포였어요. 고대 중국의 여성들은 칼을 침대 밑에 두고 아이에게 흉한 이름을 붙이고 42일을 방 안에 갇혀 지내면서도 그 두려움을 버텨냈습니다. 지금 보면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건 의학도 설명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찾아낸 최선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의 뿌리엔 언제나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던, 산모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절박한 마음이 수천 년의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의학이 발전했어도 새 생명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두려움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오랜 감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